여러분, 혹시 낯선 곳에서 느낀 외로움과 두려움을 스스로 이겨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창 예민하고 불안했던 고등학생 시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낯선 땅에서요. 지금은 그때를 떠올리며 웃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혼란스러웠어요. 오늘은 저와 제 동생 민재가 영국에서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성장시킨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나입니다. 지금은 영국 런던에 있는 명문대학교인 런던 정경대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해외에서 공부하겠다고 꿈꾼 건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죠. 제 가족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국제교육협력팀 소속 연구사로 근무하셨고, 어머니는 중학교 수학 교사셨습니다. 아버지는 교육청에서 국제교육 교류 사업을 담당하셔서 다양한 나라의 교육 제도와 교류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운영하셨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여러 나라 교육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해외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정작 제가 직접 해외로 나가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동생 민재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런던 교육청과의 국제 교육 교류 프로젝트에 내가 파견되어야 할 것 같다. 최소 3년은 있어야 한단다.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출장으로 잠깐 다녀오시는 줄 알았는데 가족 모두 영국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아버지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기회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하셨어요. 저와 민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도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민재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누나, 우리 어차피 같이 가잖아. 새로운 곳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놓였지만 여전히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국으로 발령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저와 민재는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왔고 학교에서도 영어 성적이 상위권이었거든요. 그래서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막연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적어도 언어 문제로 고생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그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일도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런던에 도착한 첫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서울과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 비 오는 런던 거리의 회색빛 건물들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교육청에서 제공한 직원 숙소였는데 넓고 아늑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곳에서의 생활이 정말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첫 등교 날이었습니다. 민재와 저는 어색한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어요. 아버지가 근무하게 될 런던 교육청과 연계된 공립학교였는데 한국인은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영어로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무뚝뚝하거나 어색한 미소뿐이었습니다. 특히 제 또래 여자아이들이 우리를 힐끗거리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업 시간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기 힘들어서 책상 위에 엎드리고 싶었죠.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활발하고 친구도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그저 조용하고 낯선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학교에 빨리 적응하고 싶어서 저는 고민 끝에 한국에서 인기 있는 K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꿀떡과 약과를 예쁘게 담아 점심시간에 친구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죠.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어 용기 내어 다가갔는데 그 순간 학생들 무리가 다가와 간식 박스를 힐끗 보며 비웃었어요.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먹어? 그러더니 갑자기 박스를 세게 쳐서 음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떡과 약과가 바닥을 구르는 모습을 보고 멍해졌는데 민재가 조용히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주변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며 지나갔고 저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재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학교 생활이 어땠냐고 물으셨지만 우리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자 밀려오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재가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와 말했어요. 누나, 우리 그냥 힘내자. 태권도 할 때도 처음엔 힘들었잖아. 그래도 해냈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첫 시련. 그리고 생각보다 더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에서 배운 대로 무너지지 않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이제부터는 그 어려웠던 시간 속에서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민재와 함께 그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도 저와 같은 기분이었는지 방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물으셨지만 저는 그냥 괜찮았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굳이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냥 내가 잘못한 걸까? 이유를 모르는 낯선 적대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민재가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며 민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누나,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우리가 잘못한 건 없잖아. 민재도 힘들어 보였지만 저를 먼저 위로하려는 모습이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저는 민재를 다독이며 맞아. 그냥 무시하자.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자연스럽게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한국 애들 좀 이상하지 않아? 먹지도 못할 걸 가져와서 생색내려고 한 거야.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복도와 교실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저와 민재는 최대한 무시하려고 했지만 자꾸 신경이 쓰여서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특히 민재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있는 민재를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수학 시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이 복잡한 방정식 문제를 칠판에 적고 푸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며 머리를 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민재를 지목하며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나요?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분필을 들고 문제를 한 번에 풀어냈습니다. 민재의 명쾌한 풀이에 교실은 술렁거렸습니다. 학생들은 와, 대단한데? 라며 놀라워했지만 그중 한 무리가 싸늘한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루크와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루크는 학급에서 인기가 많고 주도권을 쥔 아이였습니다. 스포츠도 잘하고 공부도 그럭저럭 잘하는 편이라 친구들이 그를 중심으로 몰려다녔죠. 민재가 문제를 풀고 돌아왔을 때 루크는 조용히 민재에게 속삭였습니다. 잘난 척 좀 하지 마. 민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들은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루크와 그의 무리는 민재를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체육 시간에 민재가 축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공이 민재 쪽으로 오자 루크가 갑자기 강하게 공을 차버렸습니다. 민재는 깜짝 놀라 피했지만 공은 민재의 어깨를 스쳤어요. 루크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 실수였어. 주변 친구들도 민재를 힐끗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교길에도 루크와 그 무리는 민재를 일부러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한 번은 복도에서 일부러 부딪혀 민재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루크는 비웃으며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가방을 주우며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체육 시간에 민재의 체육복이 사라진 적도 있었어요. 찾아보니 운동장 한쪽 구석에 진흙범벅이 되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민재는 얼어붙은 얼굴로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재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누나, 나 정말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민재가 눈물을 참으며 말하는 걸 보고 저도 울컥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상황을 듣고 무척 놀라셨습니다.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야, 폭력으로 맞서지 말되 태권도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태권도는 상대를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수련이야. 어머니도 조용히 민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게 행동해야 해. 하지만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야. 필요하면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도 괜찮아. 민재는 부모님의 격려에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태권도에서 배운 대로 중심을 잃지 말자.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필요는 없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괴롭힘은 사라지지 않았고 민재와 저는 매일같이 심리적으로 지쳐갔습니다. 학교에 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특히 루크가 민재에게 던지는 비아냥과 조롱이 거칠어질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민재는 끝까지 인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민재도 조금씩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무언가 변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점점 무거워질수록
제 마음도 답답해졌습니다. 태권도에서 배운 대로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 애쓰지만 현실 앞에서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매일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참아내려고 했지만 괴롭힘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거칠어졌습니다. 저도 민재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답답했어요. 언제부터인지 민재의 눈빛이 무거워졌고 학교에 가기 싫다는 말을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조언을 떠올리고 스스로 다잡아 보려 해도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민재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불이 켜진 민재의 방을 보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체육시간 후 체육관 복도에서 민재가 물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루크와 그의 무리가 몰려와 민재를 둘러싸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술 좀 배웠다며. 여기서도 한번 해봐. 민재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나 너희랑 싸울 생각 없어. 하지만 루크는 비웃으며 민재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겁먹었어? 너 한국에서는 잘난 척 좀 했나 본데 여기서는 아니거든? 주변 친구들도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제가 복도에 들어섰습니다. 상황을 보고 급히 다가갔지만 그 순간 루크가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민재는 반사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태권도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그 자세가 저도 모르게 나왔던 거죠. 민재는 겨우 주먹을 피하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저는 급히 소리쳤습니다. 싸우지 마. 그냥 무시해. 하지만 루크의 친구들이 저를 밀쳐 넘어뜨렸고 그 모습을 본 민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루크가 다시 주먹을 날리자 민재는 태권도 방어 기술로 그의 손목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동작에 루크는 어이없어하며 버둥거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민재를 잡으려 했지만 민재는 공격하지 않고 중심을 무너뜨리는 기술로 그들을 피했습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게 상대의 힘을 이용해 넘어뜨리는 절제된 동작이었습니다. 복도에 모여있던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눈으로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얌전하던 민재가 순식간에 상황을 제압하자 모두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복도 소란을 듣고 급히 달려왔고 상황을 보자마자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들 교무실로 따라와. 루크와 그의 무리뿐만 아니라 민재까지도 교무실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선생님은 일단 교무실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교무실 안에서 루크는 상황을 완전히 왜곡하며 민재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술 배웠다고 하더니 갑자기 내 팔을 꺾었어요. 그 말에 민재는 억울한 표정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선생님이 크게 꾸짖었습니다. 민재,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에게 폭력을 쓰면 안 되지. 저도 답답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민재가 먼저 공격한 게 아니에요. 루크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였든 간에 몸싸움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 순간 교장 선생님께서 들어오셨고 상황을 파악한 뒤 CCTV를 확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조용한 교무실 안에서 CCTV 영상을 보는 동안 모두 숨죽였습니다. 영상에는 루크가 먼저 민재에게 다가가 어깨를 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가 방어하며 상대를 넘어뜨리는 장면도 명확히 나왔죠.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정당방위를 한 것 같군요.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루크와 친구들은 얼버무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루크와 그 무리에게 벌점과 학교 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민재에게는 주의를 주며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민재는 억울하면서도 안도하는 표정이었고 저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교무실에서 나오며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루크가 너를 밀쳤을 때 도저히 못 참겠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재가 저를 지키려 했다는 사실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학교 분위기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루크와 그의 무리는 한동안 조용히 지냈고 다른 학생들도 민재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학생들은 민재에게 태권도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내가 한 기술 뭐였어? 멋지더라. 민재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방어 기술이야. 사람을 다치게 하진 않으려고 했어.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민재의 절제된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저도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민재는 태권도의 정신을 잃지 않고 상황을 대처했습니다. 힘을 사용하되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태권도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민재도 그 일을 계기로 자신감을 되찾아갔고, 저는 그런 민재의 모습을 보며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그 사건은 저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것. 그게 진정한 강함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재와 저는 한층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루크와 그의 무리는 학교에서 벌점과 봉사활동을 받았고, 주변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 사건은 꽤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재가 루크의 공격을 절제된 태권도 동작으로 막아낸 것을 본 아이들은 입을 모아 대단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민재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태권도 배운 거야? 그거 한국 전통 무술 맞지? 민재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놀라며 흥미롭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태권도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나도 해보고 싶어. 그동안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던 민재에게 친구들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민재를 무시하던 몇몇 학생들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태권도 기술을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그런 민재를 멀리서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동안 무겁게만 느껴졌던 학교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학교 측에서는 사건을 계기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루크와 그 무리에게도 참여하도록 했고, 우리 남매에게도 참석하라고 권했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저는 민재와 함께 교무실로 갔습니다. 담당 교사는 저희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발표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민재와 상의한 끝에 태권도를 주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민재도 이제는 제대로 보여주자 라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행사 당일 체육관 무대에 선 민재와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용기를 냈습니다. 민재는 태권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뒤 기본 동작을 시범 보였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싸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는 무술입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기보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수련에 중점을 둡니다. 민재의 설명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습니다. 민재는 간단한 방어 기술과 호신술을 보여주었고, 저도 옆에서 발차기 동작을 시연했습니다. 아이들은 저희의 움직임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루크와 그의 친구들도 진지하게 지켜보며 태권도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태권도 배우려면 얼마나 걸려? 정말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고도 제압할 수 있어?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절제하는 힘을 배우는 거죠. 행사 이후로 민재에게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루크도 민재에게 다가와 어색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냥 질투 같았어. 너 진짜 대단하더라.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엔 화났지만 지금은 이해해. 루크는 머쓱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태권도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요청에 민재는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재는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태권도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민재는 간단한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가르쳤고, 아이들은 서로 동작을 교정해주며 즐겁게 연습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며 한국 전통 무술을 소개하는 특별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민재와 저는 학교 대표로 나서서 태권도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학교 가는 게 무섭지 않아. 오히려 기대돼. 저는 민재의 환한 얼굴을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에 민재의 밝아진 모습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재는 단지 괴롭힘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당당히 세워낸 거였으니까요. 학교에서도 민재는 이제 태권도 클럽의 리더처럼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태권도의 기본 정신인 절제와 존중을 배우며 민재를 점점 더 신뢰했습니다. 루크도 민재에게 먼저 다가와 장난을 치거나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예전에 그 적대감이 무색할 정도로 둘은 곧잘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재가 말했습니다. 누나, 나 영국에 와서 진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우리가 잘 해내고 있다는 게 느껴져.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민재와 저는 그날 밤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땅에서 겪었던 두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용기와 성장. 우리 남매는 그 경험 덕분에 더 강해졌고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든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단지 태권도 기술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가족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재와 저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웠던 영국 학교 생활을 함께 이겨내며 쌓아온 경험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배웠던 태권도의 정신과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은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되었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재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학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학교를 대표하는 모범 학생으로 선정되었고 한국 무술을 널리 알린 공로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특별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 후 민재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어 영국 명문대학교인 옥스퍼드 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특히 태권도의 정신을 연구하는 논문으로 큰 주목을 받아 전액 장학금까지 받았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민재가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뤄낸 결과였기 때문에 더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 또한 런던 정경대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하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태권도 클럽을 만들고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한국의 전통 무술을 널리 알렸습니다. 졸업할 때는 동아리 활동 공로로 학교로부터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저력과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땅에서 겪었던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 당당하게 자신을 지켜내는 법, 그리고 그 속에서 더 나은 자신이 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넓은 세상에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겠지요. 이제는 태권도를 통해 배운 인내와 절제, 그리고 자신감으로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습니다. 민재와 저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한국인의 끈기와 강인함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넓은 무대에서 한국의 자부심을 가지고 꿈을 펼쳐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삶의 자세였고 그 정신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디서든 한국인의 긍지와 당당함을 잃지 않고 전 세계의 태권도의 정신과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 계속 나아갈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응원과 지지를 다시 세상에 돌려줄 때입니다. 민재와 저는 더 큰 꿈을 향해 걸어가며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는 앞으로도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완벽한 인생을 꿈꿉니다. 화려한 배경,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외모, 넘쳐나는 재력과 명성까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까요? 만약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택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면, 그리고 그 선택이 상상조차 못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녀를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누구보다 진짜 행복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찾아온 한 남자, 모두가 반대하는 그 사랑을 택한 순간, 그녀는 화려한 인생을 뒤로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남자가 감추고 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 과연 그녀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아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아마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저는 미국 뉴욕의 한 고급 저택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유명한 글로벌 기업의 회장이고
어머니는 유럽 출신의 전직 모델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예쁘고 우아한 어머니, 엄청난 재력을 가진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도 화려한 외모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주목받았거든요. 학교도 당연히 명문 사립학교를 다녔고, 방과 후에는 피아노, 발레, 승마 등 다양한 예체능 수업을 받으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제게는 항상 최고만이 허락되었습니다. 생일 파티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었고, 파티장에는 언제나 유명 인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웃으며 사진을 찍고, 그 사진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유되며 완벽한 삶이라 불렸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인플루언서가 되었고, 제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고 저를 따라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처음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요. 저는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파티장에서 사람들 틈에 끼어 웃고 있어도 마음 한편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웃고 있는 제 사진이 수천 개가 있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진짜 행복해서 찍힌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려한 생활에 지쳤습니다. 저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 큰 방 안에 저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은 늘 바빴고 어릴 적부터 가정부 아주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익숙했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열린 유명 브랜드의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나섰습니다. 그날도 사진을 찍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사를 나누며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썼죠.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한 청년이 커다란 박스를 들고 비틀거리다 넘어지면서 제가 입은 드레스에 커피를 쏟아버린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화를 냈습니다. 이 드레스가 얼마나 비싼데. 그런데 그 청년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그의 사과에 순간 화가 풀릴 리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진지하고 솔직했습니다. 그 사람은 도연이라는 이름의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유학 중이라며 낮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를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드레스를 수선하라며 호통을 쳤지만 도연은 지갑을 뒤져도 돈이 없는 듯 당황해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직접 세탁소에 맡겨도 될까요? 평소 같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도연의 수줍고 진심 어린 모습에 이상하게 웃음이 나더군요. 오늘은 봐줄게요. 대신 번호는 남겨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거니까. 그렇게 도연은 고개를 꾸벅 숙이며 자신의 번호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당황스러운 표정과 진심 어린 사과가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평소라면 그저 불쾌한 해프닝으로 넘겼겠지만 도연의 눈빛은 제게 묘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화려함 속에서도 늘 외로웠던 제게 그 낯선 진심은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매일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말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감정이 제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 틈에서 느끼던 공허함 대신 그날 도연의 어설픈 사과가 자꾸만 떠오르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과 처음 만난 그날 이후 저는 그의 번호를 손에 쥐고 몇 번이나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여러 차례 연락해서 사과를 받아냈겠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진심 어린 사과와 서툰 행동이 계속 떠올랐고 그의 순수함이 묘하게 제 마음을 간지럽혔습니다. 저는 도연을 잊으려고 했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잠시 바람이라도 쐬러 나갔던 저는 우연히 도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거리는 아직 추웠고 뉴욕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삐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길 작은 카페에서 바쁘게 커피를 나르던 도연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카페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서툴지만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제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깜짝 놀란 듯 멈췄습니다. 아, 그때 그분.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맞아요. 그 드레스 망친 사람. 도연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주문하면서 슬쩍 물었습니다.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낮에는 여기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 다녀요. 저는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낮과 밤을 모두 바쁘게 보낸다는 게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받은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도연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었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도연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듯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돌아가려 할 때 도연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드레스 괜찮았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탁소에 맡겼더니 깨끗해졌어요. 다행이죠. 도연은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그날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저는 그의 솔직한 말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도연이 일하는 카페를 종종 찾았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제 삶에서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파티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이어서 공원은 아직도 싸늘했지만 도연과 함께라 그런지 별로 춥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제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다는 이야기,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뉴욕이 너무 낯설었어요. 영어도 서툴고 물가도 비싸고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가고 싶었죠. 도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늘 모든 것이 완벽했고 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며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더니 도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결심했어요. 조금 힘들어도 여기서 잘 버티고 성공해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모님의 고생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연은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도연이 일하는 소박한 카페를 찾았고 파티 드레스 대신 편안한 옷차림으로 공원을 걸었습니다. 제 삶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리아 씨는 왜 그렇게 완벽하려고 해요? 저는 그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완벽하길 바라니까요. 제가 부족해 보이면 실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아리아 씨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삶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위로였거든요. 도연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저를 바라봐 주었고 저는 그런 도연의 따뜻함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된 겁니다. 가난한 유학생과 연애라니 말도 안 된다. 내가 그 아이와 계속 만나면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다. 저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도연을 사랑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넌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 그와 헤어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기대와 제 행복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후로도 도연과 몰래 만났지만 아버지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도연이 일하던 카페에서 갑자기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아 급히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도연은 이미 짐을 챙겨 나오며 씁쓸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도연 씨,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해고된 거예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나한테 오시더니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당분간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어.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도연 씨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 나도 이유를 물어봤는데 사장님이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셨어. 말끝마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시면서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셨고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정말 아무 이유도 안 알려주셨어요? 도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도 뭔가 불안해 보였어. 평소와 다르게 말을 아끼시더라고. 그냥 미안하다면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 그저 위에서 갑자기 결정된 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곁에서 도연을 떼어놓으려고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사장님이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제 표정을 보며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리야, 괜찮아. 다시 일자리 구하면 돼. 나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 저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도연은 제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일로 우리가 무너질 리 없잖아.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도연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겨우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정말 미안해요. 도연은 저를 꼭 안아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아리야, 난 괜찮아. 당신만 옆에 있어. 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연에게 미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버틸게요. 아리아 씨만 괜찮다면 나는 괜찮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결국 저는 도연과 함께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뉴욕이 아닌 한국으로, 도연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죠. 도연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뉴욕을 떠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야경이 멀어질수록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 온기가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도연과 함께 한국에 돌아온 뒤 우리의 생활은 분주하면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시작된 우리의 일상은 단출하고 소박했지만 도연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할 것 같았어요. 아침이면 도연은 도시락을 들고 나갔고 저는 집을 정리하며 소소한 일들을 찾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뉴욕에서 누리던 화려한 생활과는 너무도 달랐거든요. 고급 호텔 같은 집에서 살다가 원룸으로 이사 오니 답답함부터 몰려왔어요. 방 한 칸에 작은 부엌, 창문 하나로 들어오는 햇빛이 전부인 공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습니다. 특히 밤이면 더 적막했습니다. 뉴욕에서는 파티나 모임이 없으면 오히려 어색했는데 이곳에서는 TV 소리와 도연의 가벼운 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대도 좁아서 처음에는 몸을 뒤척이기도 힘들었어요. 도연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편안하게 잠들었지만 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음식도 문제였습니다. 뉴욕에서는 늘 셰프가 준비한 음식을 먹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했는데 여기서는 저 스스로 밥을 해야 했어요. 처음엔 냄비 하나로 라면도 못 끓여 우왕좌왕했죠. 김치찌개를 끓여본 적도 없는데 레시피를 찾아보며 한참을 끓였더니 결국 탄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연은 그걸 보며 웃으며 먹었지만 저는 괜히 미안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또 한 가지, 제일 힘들었던 건 교통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언제나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기사가 어디든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을 타야 했습니다. 처음엔 버스 노선도 복잡하고 지하철 환승도 헷갈려서 길을 잘못 들어 낯선 곳까지 가버리기도 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해서 겨우 위치를 설명하며 한참을 헤매다 겨우 집에 돌아왔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연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리야, 처음엔 누구나 서툴러요. 나도 뉴욕 갔을 때 한참 길 헤맸다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도연도 처음엔 그랬다면 나도 괜찮겠지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 둘이 나란히 앉아 식사하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졌고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도연이 일하러 나가면 혼자 동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싱싱한 채소를 골라보는 재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무척 낯설고 힘들었던 일상도 도연과 함께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화려한 파티장 대신 둘이 김치볶음밥을 나눠 먹으며 웃는 이 시간이 이제는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도연이 곁에 있어 주어서 저는 이 새로운 삶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화려함을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배우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도연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회사에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도연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리야, 나 사실 한 가지 말 못한 게 있어.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서 순간 걱정이 앞섰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도연은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사실 내가 뉴욕에 있을 때 이미 한국에서 몇 군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었어. 저는 순간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말할 수가 없었어. 뉴욕에서 계속 공부하며 자리 잡기를 바라셨거든. 하지만 나는 부모님께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일부러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거였어.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도연은 단지 힘들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뉴욕에서 이미 엘리트로 인정받아 여러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한국행을 택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제의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묻자 도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다시 연락이 왔어. 나를 여전히 필요로 한다고. 그래서 지금 회사도 그중 한 곳이야. 사실 나는 한국에 와서도 무직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어.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도연은 제게 힘들다고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도 한국에서도 항상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도연을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게 미안해졌습니다. 도연 씨,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연은 제 손을 꼭 잡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이미 뉴욕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까. 한국에 와서는 평범하게 살면서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길 바랐어.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그런 저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도연은 제가 걱정할까봐 모든 걸 혼자 감당해왔던 거였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면서까지 저와 함께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던 그의 결심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후 저는 도연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도연은 회사에서도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며 신임을 얻었고 이미 경영 전략팀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상사들은 도연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그가 맡은 업무 성과는 곧 회사 내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엘리트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저는 오히려 그를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겪은 어려움, 부모님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겪은 갈등, 그리고 저와 함께하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은 그 용기까지도 말입니다. 도연 씨, 이제는 나도 당신을 더 응원할게요. 그동안 혼자 감당하게 해서 미안해요. 도연은 제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같이 걸어가자. 나도 더는 혼자 고민하지 않을게. 도연은 늘 자신이 평범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지금은 회사에서 가장 유망한 인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보여준 용기와 성실함을 옆에서 지켜보며 저도 그를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도연이 그토록 바라던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함께 꾸려갈 시간입니다. 도연이 엘리트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저에게 도연은 언제나 소중한 사람이고 제가 사랑하는 한 사람일 뿐이니까요. 우리 둘만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를 지켜주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도연과 함께 생활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도연은 회사에서 점점 인정받으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저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도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속이 메스껍고 몸이 나른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밝은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초기입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전했을 때 도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이야? 아리야,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이제 엄마 아빠가 된대. 도연은 환호성을 지르며 곧바로 퇴근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연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안고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리야, 나 정말 행복해. 우리 아기라니 꿈만 같아. 저도 도연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앞으로 우리 셋이 행복하게 잘 살자. 그날 저녁 도연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리야, 나 사실 너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한 적 없지. 이제는 진짜로 해야 할 것 같아. 그러고는 작은 상자를 꺼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지 상자 안에는 예쁘게 빛나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아리야, 나랑 결혼해 줄래? 앞으로 우리 아이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자.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와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그런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꿈꿨습니다. 전통 혼례식으로 우리의 사랑을 더 깊이 새기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생각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제 연락도 받지 않으셨고
뉴욕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 도연과 제가 함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직접 한국으로 오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후 부모님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와 도연이 사는 작은 아파트에 들어오시자마자 경악하셨습니다. 아리야, 너 정말 여기서 사는 거니? 이게 말이 돼? 아버지는 고급스러운 뉴욕 저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방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리아야, 왜 우리에게 말을 안 했니? 이렇게 힘들게 살 줄은 몰랐어. 저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제가 아리아를 지키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도연의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대꾸하셨습니다. 지키겠다니. 이렇게 초라한 환경에서 하지만 도연은 흔들리지 않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리아가 제 곁에 있기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도연을 무척 경계하셨지만 며칠간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도연이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아침 식사를 서툴게나마 직접 차려놓고 가는 모습을 보셨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셨습니다. 또 저녁이면 퇴근하자마자 장을 봐오고 피곤한 몸으로도 저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는 도연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도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도연이 직접 구운 달걀말이를 어머니께 건네며 아리아가 이걸 좋아해서 자주 해줍니다라고 말할 때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무엇보다 도연은 부모님 앞에서도 한결같이 제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자신의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할 때도 도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도연을 한참 바라보더니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책임지겠다니 믿어보마. 그제야 도연은 밝게 웃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부모님께 한국의 소박한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한옥 마을로 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전통 한정식을 대접하며 도연은 부모님께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곳입니다. 아리아도 여기서 한국 생활을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으로 식사를 하시던 아버지도 정갈한 음식과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한옥 마루에 앉아 도연은 조용히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아리아와 아이를 지킬 겁니다.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아리아를 지킬 수 있을까? 도연은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리아와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참을 고민하시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진심이 느껴졌다. 딸을 부탁한다. 부모님은 다음 결혼식 때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뉴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 우리는 전통 혼례식으로 한옥에서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 대청마루에 붉은 비단이 깔리고 도연과 저는 전통 혼례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두 손을 꼭 잡고 우리를 지켜보셨습니다. 아버지는 도연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를 갖춰 절을 올렸고 신랑 신부가 술잔을 나누며 한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벚꽃이 휘날리는 마당에서 사진을 찍으며 도연은 제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도 이 자리에 함께 있네. 저는 미소 지으며 배를 만졌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가도 엄마 아빠의 행복을 느끼고 있겠죠. 결혼식이 끝난 후 도연과 저는 한옥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전통 혼례복 차림으로 손을 꼭 잡고 있던 우리는 벚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부모님도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시며 행복해하셨고 어머니는 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리아야, 이제 정말 행복해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문득 뉴욕에서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고급 아파트, 매일같이 파티와 명품으로 가득했던 일상. 그때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었지만 정작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속에서 웃고 있어도,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어도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예전처럼 사치스러운 물건을 살 수도 없지만 전혀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요. 도연과 함께라면 화려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도연과 함께 밥을 먹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이 시간이 제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입니다. 그때의 저는 행복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 행복이라 착각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의 진심을 느끼며 함께하는 일상에서 온다는 거요. 뉴욕에서 가장 비싼 드레스를 입고 있어도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을 지금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대궐 같은 한옥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또 다른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제 뱃속에는 우리의 아이도 함께하고 있죠. 도연은 제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도 이 행복을 느끼고 있을 거야. 저는 웃으며 도연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렇게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아요.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 예전의 화려함과 부유함이 그립지 않은 건 지금 제 옆에 도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짜 행복이라는 걸 매일 느끼고 있으니까요. 도연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손을 꼭 잡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겁니다. 이 평범한 행복을 오래도록 지켜가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